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보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모임이나 외출이 늘어나는 데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 2명 이상 탑승 땐 4만 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은 2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하는 세계 500대 억만장자 순위에서 순자산 14조 1,400여억 원으로 국내 기업인 중 자산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신경전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안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미국을 방문해 광폭 행보를 보인 황교안 전 대표, 평가는 어떨까요?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합니다. 결국 살인 사건이 된 인천 노래방 실종 사건. 그날 노래방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이 재산 문제를 두고 이 친형과 갈등을 겪는 개그맨 박수홍 씨 관련 얘기인데요. 이 박수홍 씨가 형제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방송에서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었죠. 저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당시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내 눈에 앞에 와서 나 잘 때까지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 감으라고. 내가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누가 댓글 썼더라고요. 박수홍 씨가 구조했는 줄 알죠? 다홍이가 박수홍 씨 구조한 거예요. 김은미 기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박수홍 씨 측,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내용만 들어왔습니다. 네. 친형의 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친형이 한 언론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친형 측의 얘기로 해서 흘러나왔었던 거는 이 친형이 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형을 편드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이제 그 글을 통해서 친형 측은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지레 짐작했었던 내용들인 건데 그랬었죠. 이 친형이 이번에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언론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 상당히 좀 길었었는데 요약하면 난 횡령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네, 동생 박수홍은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3채나 있고 상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박수홍 씨가 왜 이렇게 내 명의로 아파트를 많이 사놔서 종부세를 많이 나오게 했느냐라고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박수홍 씨 그 수익금 관리랑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적을 때는 1억, 뭐 많으면 2억 5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월급이 입금되는 그 통장마저도 박수홍 씨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친형이 그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는 거기서 그냥 카드만 받아서 썼고요. 이렇게 된 게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의 통장은 그 친형께서 공인인증서 OTP 카드 통장 자체까지 다 관리하고 계셔서 박수홍님은 통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친형의 얘기만 듣고 그냥 믿은 거죠. 그냥 본인은 거기에 연계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박수홍 씨 측에서는 이 박수홍 씨가 1년에 받는 이 연수익금이 많아야 2억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뭐 통장, 공인인증서, 뭐 OTP 카드 이런 걸 모두 이 형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 박수홍 씨는 카드만 갖고 썼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형이 이번에 일일이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통장은 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었던 거고, 지금 이 공인인증서, 통장 등등은 모두 수홍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홍이 명의 그 상가 임대료, 이 임대료도 수홍의 카드값으로 나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가족 얘기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가족 얘기요? 네, 사실 이 둘 간의 갈등, 나랑 수홍이의 이 갈등을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난 다음에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수홍이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었다라고 아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홍이가 가족들을 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여기에서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친형이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받고 있는 횡령 혐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부인하는 건 뭐 어느 게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족 얘기까지 덧붙인다. 이거는 뭔가 좀 의도가 있는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게 가족사에 뭔가 복잡한 게 들어 있을 수도 있나 보다 이런 짐작이 좀 되긴 하죠. 네. 단순히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박수홍 씨와 그 박수홍 씨가 번 수익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형 간의 다툼 그렇죠.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는 인터뷰를 봐도 박수홍 씨가 형에 대해서 그렇게 직설적인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런 사안마다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개인사에 대해서 특히 분쟁이나 갈등과 관련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이런 걸로 사실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얘기로 좀 화제가 되면 참 좋겠다. 뭐 연예인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정말 남몰래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얘기로 좀 장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당사자는 형과의 싸움이고 또 지금 형의 주장대로라면 또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다는 쪽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프긴 하겠습니까? 가능한 이런 얘기가 좀 밖으로 안 알려지고 잘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지금 소송으로 갔죠. 네, 그렇죠. 예, 결국 소송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연예인들의 얘기는 좀 미담으로 남들 몰래 좀 도와줬다 이런 얘기로 좀 알려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주문만 좀 드립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그러면 지금 박수홍 씨 형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박수홍 씨 측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얘기를 듣고 박수홍 씨 측에서 입장은 없어요? 입장 나왔습니다. 네, 박수홍 씨 측에서는 지금 형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반박을 내놔도 이건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법정에서만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박수홍 씨 측 말처럼 이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인이 있는데 총을 들었네요. 총든 미스 미얀마. 윤지영 기자. 네. 미스 미얀마가 무슨 일로 총을 든 거예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지난 11일이 이 쿠데타 100일이었습니다. 아. 100일을 기념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이 미얀마에서는 이 지금 반쿠데타 시위로 인해서 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숨진 상황입니다. 무차별한 이 민간인 학살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3년 미스 미얀마 출신인 바로 타테텟이 지난 11일에 SNS에 쿠데타 100일을 맞아서 올린 사진인데요. 검은 티셔츠 차림에 이 총을 든 모습
지금 미스 미얀마 당시랑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인데 네. 태태는 원래 대회 이후에는 체조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강사인데요. 태태는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반격해야 할 때가 왔다. 무기나 펜 또는 키보드를 찾건 이 민주주의 운동에 돈을 기부하건 이 혁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반격할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태tet은 이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이 소수민족 반군 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소수민족 반군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 국경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시위 방위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태tet 역시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 시위 방위군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군부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낸 미스 미얀마 출신들, 이 타태태 씨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열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이 미얀마 대표로 출전을 했던 레이 씨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시죠. Today, in my country, Myanmar, there are so many people dying. More than 100 people dying today. I deeply be sorry for all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life. I want to say from here that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네, 이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가 열린 날이 지난 3월 27일이었는데요. 네. 이때는 군부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이날 하루에만 무려 114명이 숨진 날입니다. 이 레이는 군부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튼 뒤에 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눈물로 지원을 호소를 했는데요. 이날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격려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귀국을 할 경우에는 즉시 체포가 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는 해외에 머물면서 지금 난민 신청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실제로 이 반군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체포를 해서 재판에 넘기기도 하는데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처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5월 18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주화 운동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북한 화보에서 빠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동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화보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먼저 두 사진을 함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사진을 보시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윤지연 기자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저의 최애 동기인데요. 윤 기자, 다른 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너무 쉽네요. 앵커께서도 힌트를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있다가 삭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예, 제가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질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두 사진의 다른 점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두 사진 모두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의 모습입니다. 바로 어제 북한 외국문 출판사가 공개한 화보집에서 문 대통령의 흔적이 지워진 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 화보에서 세 차례 정상회담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판문점 회동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지만 문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굳이 왜 문 대통령 지우개에 나섰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모습을 지운 의도는 뭐예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요,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요, 판문점 회동 당시 문 대통령이 참석했음에도 이를 제외한 건 의도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도적으로 대남 무시에 나섰다는 현재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비롯한 대남 북한 매체는요, 일제히 비방에 나선 모습인데요. 남조선 당국의 책임이 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현재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지금 대북전단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이 대북전단을 날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박상학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여적죄가 뭐예요? 네, 여적죄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맞서는 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학 대표는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여적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직접 오늘 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 고발에는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여를 했는데요.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현재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 의원님,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적죄 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박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제북전단 살포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대통령을 저렇게 이제 고발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 부분이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적국과 합세 한국에 맞서는 그런 죄인데 대통령을 그렇게 본다라는 것은 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이 대북 전단 문제가 사실은 이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 북한의 어떤 민주주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이것을 처벌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이 북한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불만을 토로를 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김여정 부부장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또 어떤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뭐 이 문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런 비판도 물론 있지만 이 대북 전단의 살포가 과연 또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이 박상학 대표가에 대한 조사 처벌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만 막 그 들이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약간의 그 경계선에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그래서 처벌을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박상학 대표도 그 의지가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이 또 남북 관계의 큰 틀에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상황을 당분간은 이제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보집 관련해서 우리 이동석 기자가 전해준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북한이 대외 관계, 남북 관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맺음을 하고 간다. 때문에 남북 관계는 대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외 관계 화보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 건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자, 윤정 기자, 이 황교안 전 대표의 미국 방문 어떤 성과가 좀 있었어요? 네, 황 전 대표 방미 직후인 지난 8일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서 방미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네. 당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무료로 백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맞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라도 가서 한미 동맹의 한 축을 맡았던 총리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백신 공유를 하자. 백신 소환이든 어떤 방법이든 좀 백신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보건의료 관련된 분만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시내를 다녀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황 전 대표 한미 동맹을 정상화시키고 이 백신 문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의 면담 자리도 가졌고요. 또 북한 관련 단체 대표도 만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이 방미 소감 어떻게 밝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만난 여러 분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로 나가는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큰 추진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던 백신과 관련된 성과는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요. 이 한미 양국 간 혈맹 차원에서 이 미국 주요 업체 백신을 대한민국 측에 우선 전달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커트 캠벨로부터 한미 동맹에 입각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받았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또 각종 기관 등의 이 미 주요 업체 백신 1,000만 회분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성과로도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제 방미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홍보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도 물론 나오겠죠. 우리가 네.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여당에서는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이 방미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와요? 사실 이 방미 일정 자체가 이 정부의 백신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뭐 황 전 대표의 행보를 곱게 볼 수는 없겠죠. 이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직 총리께서 보이실 행보는 아닌 것 같거든요. 먼 미국까지 가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상식을 갖춘 거냐라고 묻고 싶고요. 미국 고위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대한민국 전직 총리가 와서 대한민국 욕을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제 얼굴이 또 더 화끈거리고요.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냥 쿨하게 하시면 되는데 미국에서까지 왜 그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방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관련해서 의제로 올라가 있기도 한데 밥이 거의 다 돼가니까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부 언론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김성주 의원도 SNS를 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 출국 당신대 배낭을 메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57년생 황 총리께서 공항에서 출국할 때 가방 짊어지고 가길래 이 백신 구하러 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더니 오늘부터 57년생도 백신 예약받고 있으니까 어서 돌아와서 서둘러서 백신 예약하고 6월 7일에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 라면서 이 황 전 대표의 행보를 조롱하는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야권. 그런데 야권에서도 또 비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이 황 전 대표가 워싱턴에서 진행한 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등이라도 백신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거든요. 아, 요 세 지역에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있는 지역들인데 이걸 두고 백신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 국민이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라면서요. 이 백신까지도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맹공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 모두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 나와요. 이걸 본 황교안 전 대표 입장이 있어요? 네, SNS를 통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 해명을 했군요. 일단 자신을 비판한 장 의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자신의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황당하고 미안하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하려고 예를 든 거다. 오로지 청와대,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 전 대표의 설명에도 이 장 의원 다시
SNS에 이 반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경솔함으로 비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라고 이렇게 다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평가들을 보니까 황 전 대표 방미가 득보다는 왠지 실이 좀 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데 또 어쨌든 한편에는 또 관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그게 뭐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5일 백신 외교를 자처하면서 미국을 방문했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 어떨까요? 윤지연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연 기자, 이 황교안 전 대표의 미국 방문 어떤 성과가 좀 있었어요? 네, 황 전 대표 방미 직후인 지난 8일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서 방미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네. 당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무료로 백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맞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라도 가서 한미 동맹의 한 축을 맡았던 총리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백신 공유를 하자. 백신 소환이든 어떤 방법이든 좀 백신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보건의료 관련된 분만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시내를 다녀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황 전 대표 한미 동맹을 정상화시키고 이 백신 문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의 면담 자리도 가졌고요. 또 북한 관련 단체 대표도 만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이 방미 소감 어떻게 밝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만난 여러 분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로 나가는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큰 추진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던 백신과 관련된 성과는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요. 이 한미 양국 간 혈맹 차원에서 이 미국 주요 업체 백신을 대한민국 측에 우선 전달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커트 캠벨로부터 한미동맹에 입각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받았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또 각종 기관 등의 이 미 주요 업체 백신 1,000만 회분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성과로도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제 방미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홍보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도 물론 나오겠죠. 우리가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여당에서는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이 방미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와요? 사실 이 방미 일정 자체가 이 정부의 백신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뭐 황 전 대표의 행보를 곱게 볼 수는 없겠죠. 이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전직 총리께서 보이실 행보는 아닌 것 같거든요. 먼 미국까지 가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상식을 갖춘 거냐라고 묻고 싶고요. 예. 미국 고위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대한민국 전직 총리가 와서 대한민국 욕을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제 얼굴이 또 더 화끈거리고요. 예.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냥 쿨하게 하시면 되는데 미국에서까지 왜 그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방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관련해서 의제로 올라가 있기도 한데 밥이 거의 다 돼가니까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부 언론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김성주 의원도 SNS를 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 출국 당신대 배낭을 메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57년생 황 총리께서 공항에서 출국할 때 가방 짊어지고 가길래 이 백신 구하러 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더니 오늘부터 57년생도 백신 예약받고 있으니까 어서 돌아와서 서둘러서 백신 예약하고 6월 7일에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 라면서 이 황 전 대표의 행보를 조롱하는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야권. 그런데 야권에서도 또 비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이 황 전 대표가 워싱턴에서 진행한 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등이라도 백신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거든요. 아, 요 세 지역에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있는 지역들인데 네. 이걸 두고 백신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 국민이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라면서요. 이 백신까지도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맹공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 모두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 나와요. 네. 이걸 본 황교안 전 대표 입장이 있어요? 네, SNS를 통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 해명을 했군요. 일단 자신을 비판한 장 의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자신의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황당하고 미안하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하려고 예를 든 거다. 오로지 청와대,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 전 대표의 설명에도 이 장 의원 다시 SNS에 이 반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경솔함으로 비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라고 이렇게 다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평가들을 보니까 황 전 대표 방미가 득보다는 왠지 실이 좀 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네. 하는데 그런데 또 어쨌든 한편에서는 또 관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그게 뭐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지금 백브리핑 짚어봤는데 황교안 전 대표 방미에 대해서 여도 야도 비판을 합니다. 근데 황 전 대표는 물론 본인의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의원의 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함축돼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해요. 특히 알려진 것처럼 야당 단체장이 있는 세 지역만이라도 백신을 공급해달라. 우리가 무슨 연방제도 아니고요. 전직 야당 대표가 미국에 날아가서 뭐 관계자들을 만나면 못 얻는 백신을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면 지금 정부나 담당 부처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건 정말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스가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 DC로 날아가가지고 네. 거기서 파이자로부터 1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스가 총리가 거기 가서 해낸 게 아니라 일본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파이자 측과 마크에 엄청난 오랜 동안에 교섭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파이자에 투자까지 했더라고요. 연구개발비에 투자까지 했어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결실이 스가 총리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갔을 때 맺어져서 발표가 된 것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워싱턴 DC에 날아가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미국의 업체들을 압박을 한다 아니면 설득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까지는 별로 진전이 없던 백신을 주는 시혜를 베푼다. 이런 식의 오해나 착각을 해서는 정말 큰일이다. 백신이라는 게 민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경우는 전략 통제 물자로 막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함부로 외국에
유출을 못하도록 네. 돼 있단 말이죠. 오죽하면 미국이 인도의 사태가 급박해졌을 때 인도만 예외적으로 남는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을 공급하겠다라고 그 얘기는 전략 통제 물자에서 예외적으로만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역할과 목소리가 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야당 대표가 불쑥 가가지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안 됐던 백신이 확보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순진하고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보인 거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박진 의원과 최영두 의원이 국민의당 현역 의원으로서 미국 가서 의원에게 펼치는 거 전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백신 사절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이건 황교안 전 대표와 결국 같은 생각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그것도 백신 사절단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의원 외교를 펼치러 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윤경호 의원 그 논평 중에 박진 의원, 최영우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정말 미국의 백신 때문에 또 미국 간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도 또 백신을 구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네, 바로 어제 미국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한 미국에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뭐 미 의회, 그리고 뭐 정책 싱크탱크 등등 이런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미 간 백신 협력 교류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미국에 백신을 구하러 나가게 된 연유,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었죠.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세계는 백신 선진국과 백신 후진국으로 양분될 만큼 백신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절대적 백신 확보 수량이 부족할 뿐더러 5월 9일 기준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고작 0.98%, 1차 접종률도 7.09%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은 내일 우리 당 차원에서의 백신 사절단으로 박진 의원과 최형두 의원을 미국으로 공식 파견할 것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여당의 민주당의 이 백신 사절단을 국회 차원에서 같이 좀 보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 근데 내가 한시가 급하니까 일단 이 국민의힘 자체만으로도 백신 사절단으로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석 기자, 백신 관련해서 야권의 이런 행보,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네,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미행에요.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현재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야당 박진 의원과 두 분이 백신 외교를 하겠다고 미국으로 가셨다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 확보 같은 경우는 조용히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부족한 점은 질타를 하시더라도 정부가 가능한 일을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좀 저쪽에서 볼 때는 좀 우스개로 보이죠. 질병관리청이나 그 복지부가 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한 분량이 이미 9,900만 명분이 맞을 정도로 확보해놓고 1억 9,200만 회분 백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죠. 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서요. 백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이 백신 외교를 한다고 미국에 갔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백신 수급 정책에 혼란만 초래할 뿐 백신 공급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의 광폭 행보, 반대로 여권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추 전 장관이 요즘에 목소리를 많이 높이던데 무슨 연유 갖고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다 하면 추미애. 이런 이미지를 현재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요, 지난 4일 검찰권을 설명하면서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오늘은 민생 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줄곧 검찰 개혁을 전면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줄기차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 바로 대권 행보에 있어서 이것만은 내가 꼭 해결하겠다, 이런 걸 강조한 목소리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민 기자, 지금 이동석 기자가 대권 행보란 말을 했어요. 지금 황 전 대표나 추미애 전 장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됐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황 전 대표, 추 전 장관 모두 이 후보군에 속해 있는 여론조사를 찾기가 좀 쉽진 않았었는데, 예,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여론조사를 찾아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 앞쪽 말고 뒤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은 이 황교안 전 대표가 1, 네, 그리고 그 뒤에 추미애 전 장관이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도 이제 모두 다 이 후보군에 들어 있는데, 이 유승민, 황교안, 원희룡, 추미애, 김부겸 공통점 모두 지지율이 1%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 뒤에 잘려 있긴 합니다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없다가 19%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여러 후보들 지지율을 모두 다 더해도 지금 10%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 의원님,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권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를 반기고 야권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반긴다.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어쨌든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기승전 검찰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 검찰 때리기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그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봤듯이 이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계속 시도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고,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인 몸집을 더 키워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작용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이른바 개혁에 대한 그런 주장, 이런 부분들이 이 말로는 굉장히 강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여권 적극 지지층 일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중도로의 확장을 어느 세력이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른다는 측면에서 추 전 장관의 저러한 어떤 강한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가 그렇게 후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 전 장관은 어쨌든 대선 도전을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마 여권 내에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떤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 하면 지나간 인물,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인물, 또 탄핵과 어떤 강한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 이렇게 이미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나 황 전 대표나 두 분 다 어떤 과연 지금의 시대 흐름,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 또 정치인의 진퇴를 분명히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황 전 대표, 추 전 장관. 임노박 3인중 박준영 자진 사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게 예고 없이 갑자기 사퇴 입장을 나타낸 거죠? 네, 예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 방송이 시작하기 조금 전이었었던 오후 1시에 이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박준영 후보자 사퇴의 변으로 진심으로 정말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 사실 논란이 됐었던 게 영국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아내가 이제 영국에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릇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거를 되팔아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난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의혹에도 성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나의 불찰입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내 문제가 대통령 그리고 해수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던 바로 그 시각 네. 여야 원내대표가 이 장관 후보자 그리고 총리 후보자의 어떤 인준 문제를 놓고 국회의장 주재로 같이 둘이 만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아마도 이게 예정에 없었던 발표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벌컥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네. 아니, 이 국민의힘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을 겁니까? 라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좀 국민을 위한 당인지 코로나를 위한 당인지 모르겠다라고 이 앞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는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니, 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맞받아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 후보자들을 추켜 세우기도 했죠.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분야.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최소한 1명에게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후폭풍, 박준영 후보자가 사퇴를 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친문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좀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뭐 여당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최소한 1명은 부적격이다라는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쉽고 납득하기는 조금 힘든 지점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유라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후보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검증도 해봤더니 이건 해명도 안 되고 정서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적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 중에 1명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불교 장관이 있고 기독교 장관이 있다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도 기독교 장관에서는 낙마하실 것 같고 우리 부처님도 불교 장관에는 낙마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부적격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 최소한 1명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뭐 흥정하는 거냐 물건값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윤경 의원님,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문 의원들이 또 반박을 해요. 거기서 오늘 박준영 후보자 1명이 사퇴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혹시 청와대가 이런 의견들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와 교감을 했던 건 아닐까요? 당연히 교감이 있겠죠. 자진 사퇴든 또는 임명 철회든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내정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당연히 마크에 조율이 있는 거죠. 초선 의원들 81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4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두 다 의견이 같은 건 아니겠지만 저들의 의견이 여하튼 국민의 목소리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된 거다. 지금 민주당은 두 가지를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선 패배 이후에 뭔가 바뀌어야 된다. 국민이 질책을 했던 걸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거 하나. 둘째는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야당이 협조를 해서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출범하는 거. 이거를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점에서는 2019년 3월에 했던 개각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2019년에 논란이 됐던 장관이 통일부 장관 그리고 과기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었는데요. 나중에 결과 과기부 장관은 이번 임혜숙 장관과 비슷하게 조동호 당시 후보자였습니다만 공사에 대한 구분 좀 애매하다.
굉장히 좀 뭐 판공비 이런 거 잘 못 썼다. 그래서 임명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정호 장관은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켰어요. 이번도 총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 박준영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임 후보자에 대해서 여성이니까 지켜야 된다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시는 게 아마 지금 고민되고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렇게 봅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사퇴, 문재인 대통령과 당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